예, 이 시간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보겠습니다. 예, 1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는 바로 취소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할 수가 있겠죠. 표의자에게. 그럴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이제 상대방하고 법률의 행위는 의사표시하고 법률의 행위의 상대방하고 관계니까 예, 제3자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자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그 착오나 특히 이제 착오죠. 착오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니까 그 착오에서 3자 선의 이거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사기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강박이 뭐냐, 예,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들에도 보겠습니다. 예, 그럼 사기라는 게 무엇이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 행위로 의사의 형성 과정에 착오가 발생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의사의 형성 과정의 착오는 그 착오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뭐죠? 동기의 착오죠. 그래서 다른 두 가지 유형, 표시상의 착오나 그 다음에 의미상의 착오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기망을 해가지고 그건 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더 불리하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제3자가 이 기망을 해가지고 표시상의 착오나 의미상의 착오가 발생했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면은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가 이 의사표시자를 사기나 강박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 사기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냥 단지 착오다라고 하면은 착오는 상대방에 의해서 그 착오가 발생했던 아니면 제3자에 의해서 착오가 유발됐던 표시상의 착오나 의미상의 착오는 무조건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이 제3자에 의해서 동기 착오가 발생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취소가 힘들죠. 왜냐하면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됐어야 되거든요. 표현돼 가지고 아니면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에 의해서 그 동기의 착오가 유발되어야 되는데 제3자에 의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만 규정만으로는 취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제3자의 기망 행위로 이 의미상의 착오에 빠졌을 때 이때 이건 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지 착오다라고 해가지고 그 의사표시자를 보호해준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 예가 뭐냐면 신원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졌어요. 근데 그걸 그 제3자가 기망을 해가지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제3자가 기망을 해가지고 그런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연대보증 사실은 연대보증 서면이었는데 그게 서명 날인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이제 그 누굽니까 뭐 채권자가 되겠죠. 근데 채권자가 아니라 제3자가 기망을 해서 그런 착오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그 뭐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표의자가. 예, 여기서 이제 제3자는 보통 채무자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채무자가 이렇게 그 연대보증인 될 사람 기망 이거 별 서류 아니다. 그냥 신원보증 서류다. 라고 기망해가지고 사실은 연대보증 책임지는 건데, 예, 그래서 채무자도 그 의사표시의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의사표시 당사자는 채권자고 연대보증인이니까 그 채무자가 제3자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행위가 이렇게 기망에 해당되느냐, 타인을 기망해서 이제 의사 형성 과정에 빠뜨리는 게 이제 사기인데, 부작위 같은 거, 부작위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것도 그 기망에 해당될 수 있느냐라는 게 있는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나와 있듯이 신의 성실 원칙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의무, 알릴 의무라는 거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침묵 등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그렇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냐 아니냐에 관련돼 가지고 부작위한 그 기망이 긍정된 사례가 있고 부정된 사례가 있는데 알아두셔야 돼요. 긍정된 예를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그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 기간, 임대 기간, 종료 후에 재계약 여부, 특히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여부, 이런 것들은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임차권 양도에서 양도인은 이런 사항들을 이양수인에게 알려줘야 될 신의칙상 의무가 있어요. 근데 임차권 양도 계약이 체결된 당시에 임차 건물에 대한 임대차 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이제 그 기간이 끝나니까 그 임대인이 몇 차례 걸쳐 명도 요구까지 했어요. 이럴 때는 양도인이 이를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양도하면은 이런 건 기망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부정된 예를 보겠습니다. 부정된 예는 이제 우리 배웠던 그 교환계약과 관련된 건데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을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 저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 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해서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은 이제 기망이 아니다고 봅니다. 예, 사기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자, 또 기망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된 것은 과장해서 광고하는 것 이런 것 같은 경우 예 보겠습니다. 이것도 판례 원칙적인 문구가 중요한데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예, 추상적인 말이지만 하여튼 이런 문구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의 원칙의 의무에 비춰서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 다소의 과장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기망성이 결여된다라는 건데요. 자, 기망이 인정된 예고 이 경우에도 인정된 예하고 부정된 예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인정된 예로는 뭐 이게 대표적인 예니까요.
백화점의 변칙 세일, 어떻게 변칙 세일한 것이냐? 그 이미 시중에 출하된 상품의 경우에는 종전 판매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여 할인 판매를 가장한 정산 판매를 기도하거나 할인율을 기망하고, 새로이 출하하는 신상품의 경우에도 당초 제품을 출하할 때부터 제조업체에서 실제로 판매를 희망하는 가격을 일단 할인 판매 가격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제조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역산 도출된 가격을 위 할인 판매 가격과 나란히 표시함으로써 마치 위와 같이 역산 도출된 가격이 종전 판매 가격 내지 정산 판매 가격인 것 같이 꾸며 백화점의 각 매장에 진열하고, 매장의 광고대에 위 두 가격을 비교한 할인 판매율을 표시하고, 할인 판매 기간이 끝난 후에도 판매 가격을 환원하지 않고 할인 특매 기간 중의 가격으로 판매를 계속한 사례. 이런 경우에는 그 사기에 있는 의사표시다 해가지고 고객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망이 부정된 예로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 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그런데 분양계약 체결 시에 이러한 광고 내용까지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광고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의 기재가 없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례는 그 기망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건 요런 그 광고 내용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죠. 그 청약과 승낙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보겠습니다. 강박이란 무엇인가?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생기게 하는 불법적 해악의 고지 행위에 의하여 의사의 형성 과정에 하자가 생긴 의사표시입니다. 이런 강박 행위와 관련해서 판례는 그 이론적으로 강박 행위가 강박의 정도가 극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인정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재판 그 사례에서 그 정도면은 무효다라고 판결된 예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해제에서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제와 유사한 거죠. 그런 법리죠. 그래서 판례 문구를 한번 볼까요? 자,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례에서 그건 무효가 아니다. 강박행위니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데 이건 취소권 행사 기간이 이미 도과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대방 주장 그 강박행위 피해자 그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강박으로 인해서 취소 가능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이제 불법적인 것이어야 된다, 위법해야 된다는 건데요. 판례 문구가 있습니다.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강박 행위 당시의 거래 관념과 재반 사정에 비추어 세 가지 경우여야 돼요. 첫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갚지 않으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겠다느니 이런 것들, 그런 해악의 내용이 위배되는 거죠. 또는 그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 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상당히 이제 좀 추상적인 표현인데, 판례는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강박이 위법한 거니까 해악의 고지가 위법한 것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례에서 이제 이 정도는 강박이 아니다라고 본 사례가 있어요. 한번 보죠. 갑이 A 금융회사로 하여금 실질상 자신 소유인 B 회사에 부실 대출을 하도록 개입하였다고 판단한 A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이 갑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해라 너 해가지고 연대 보증 안 하면은 갑 소유의 C 회사에 대한 어음 대출금의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A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C 회사 발행의 당좌 수표 및 어음을 모두 교환해 돌려 부도 내겠다고 위협해서 갑이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게 한 거. 예, 그건 해악의 고지가 위법한 것이 아니다. 그 정도는 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그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볼까요? 그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왜 땅을 샀냐?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갑의 뭐 예를 들어서 갑의 직원 그냥 하급 직원 피용자 그냥 뭐 점원이나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을에게 이거 이 땅에 지하철역이 들어설 겁니다. 들어서지도 않는데 이렇게 그 기망을 했달지 이런 경우에는 요 피용자가 제3자라고 보면은 판례는 이제 피용자 정도는 제3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갑이 요 기망했다는 사실을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피용자가 아니라 이제 갑의 대리인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대리해서 갑다시가 을과 갑 대리인 갑다시 하면서 을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기망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 그래서 기망이나 강박을 했을 경우 이랬을 때는 요 갑이 그 사실을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을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대리 편에서 볼 때는 이제 대리 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했죠. 그때는 이제 대리인이 타인으로부터 이제 기망을 당하거나 뭐 했을 경우 대리인이 일종의 피해자인 경우를 말하는데 요 경우는 이제 대리인이 기망을 하고 강박을 했을 때 하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판례는 대리인은 본인과 마찬가지로 해서 제3자가 아니라고 봐요. 대리인이 기망하거나 강박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걸 뭐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의사표시 상대방 을이죠. 을은 이 행위를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리인이 아니고 갑의 이제 하급 직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제3자다. 그래서 본인이 알 수 있었어야지,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기망을 한 사람이 의사표시 상대방의 뭐 피용자인 경우에는 물론 원칙적 제3자에 해당합니다만은 제3자의 기망 강박에 해당합니다만은 의사표시 상대방이 이런 걸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많겠죠. 판례가 교재도 나와 있고 한데 보겠습니다. A와 B 및 C는 갑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병 상호 신용 근거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세 명이 이렇게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C는 근데 누구였냐면은 병 회사의 기획감사실 과장이었어요. 그래서 대출 업무를 포함한 회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서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제 병이 좀 작은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병은 사장, 상무, 감사 및 이사를 포함해 직원 청소가 50명에 못 미치는 작은 규모의 금융기관이었어요. 그래서 A와 B가 갑 회사의 1인 주주, 그러니까 갑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지금 빌리려고 했는데 1인 주주인 을에게
갑회사 주식 전부를 양수하겠다고 하고 그 양수대금의 중도금은 갑회사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C는 을에게 병으로부터 대출금이 직접 을에게 지급될 것을 보증한다고 하면서 그 기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병의 여신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부탁하기까지 하여 갑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대출금이 ABC에게 편취된 경우 C의 기망 행위의 태양, 그의 병에서의 지위나 영향력, 병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병은 C 등의 사기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갑 회사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병 회사가 일방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병 회사의 피용자 과장이니까 대리인은 아니죠. 피용자가 이 갑 회사를 기망을 했어요. 예, 갑 회사를 기망한 거죠. 그래서 갑 회사가 이제 그 토지의 저당권을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요 저당권 설정 계약은 그걸 병이 적어도 알 수 있었다라고 봐가지고 갑이 취소를 제3자에 의한 기망이지만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기나 강박 행위는 그 불법 행위에도 해당이 되죠. 예, 그래서 사기 강박으로 의사 표시를 한 자는 취소권을 행사하여 급부를 반환받고 남은 손해가 있으면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취소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또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밑에 이해해서 보겠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 행위가 가해진 당시의 재산 상태의 차이이다 라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따라서 기망에 의한 고가 매수의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불법 행위 시에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경우 매수인의 손해액은 매매 대금에서 법률행위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공제한 액수이다. 즉 갑이 을을 기망하여 매수 당시 시가 1,000만 원의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를 했어요. 1,000만 원짜리였는데. 그래서 을은 이 매매를 취소하지 않고 갑에게 9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부동산의 시가가 매매계약 체결 후에 상승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1억 원이 되었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기망해서 부동산 A 부동산을 A 부동산 갑에서 이렇게 을로 이 당시에는 기망을 해서 1,000만 원짜리는 A 부동산이 1,00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이걸 1억에 팔았어요. 1억에 팔았어요. 갑에서 을로 등기부에 이렇게 팔았으면은 이 을은 매매계약 취소하지 않고 요거 불법행위니까 기망해서 9천만 원 요 당시의 시가하고 그 다음에 지불한 금액하고 차이 9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그리고 을이 그걸 A 부동산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근데 요 청구할 당시 부동산 시가가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요건 마찬가지예요. 손해는 요 당시를 기준으로 삼는 거니까 그 말입니다.